한참 시원하게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놈이 또 와서 붙어요. 그래서 이놈 너 쉬하러 왔나 보다 그러고 이제 하다가 옆에를 딱 봤는데 어우 그 순간 제 목에 뭐가 선뜻한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거 잡으러 여태까지 돌아다니던 그놈이야 그거. 왜 부두목. 하필 지금? 지도 나를 먼저 발견해서 내 목에다 칼을 댄 거예요. 저는 늦게 보고 딱 너 하는데 이미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밀려와요. 그 와중에 그 장면 중에 가장 아팠던 게 딸입니다. 딸.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 났어요. 하나. 아까 전 라운드에는 이제 이른바 얘기하는 80년대 그 시절 그 라떼 형사. 그런데 그 형사들이 굉장히 열정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검거 의지만큼은 높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최근의 형사들, 젊은 형사들은 검거 의지가 없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들이 검거 의지가 왜 그렇게 높은가? 범인을 잡는 게 형사 맞습니다. 그러나 범인을 또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픔을 제일 먼저 느끼는 사람도 형사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요. 사건 현장에 갔어요. 사람이 하나 죽어서 쓰러져 있어요. 형사가 앉아서 그 시신을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디를 공격당했고 범인은 어느 위치에서 어떤 방법으로 무슨 도구를 사용해서 이 사람을 죽였구나. 훼손당한 부위를 또 보면서 진짜 많이 아팠겠다. 또 심지어는 뭐 나치 상태로 죽어 있을 때는 겨울에 발견되면 이불 덮어주고 싶어요. 춥겠다. 이런 느낌 등등이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봤기 때문에 형사들이 이런 짓을 한 놈은 반드시 잡아서 응징해야 된다. 이런 검거 의지가 드높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들이 사건 현장에 가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하나 둘씩은 트라우마가 반드시 있어요. 이 트라우마는 이제 제가 겪은 트라우마인데요. 여러분들 목욕탕 가면 세신 해주시는 분 있잖아요. 세신 해주시는 분 참 시원하고 좋죠,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이제 너무 피곤해 그러니까 사우나 가서 딱 이제 세신 하려고 딱 누웠어요. 누워서 이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저쯤에서 이제 그 세신 하시는 분이 이 수건을 탁탁 털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누워 있다가 그분을 딱 보는 순간 머리가 쭈비 쓰고 가슴이 벌렁벌렁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앉았어요. 마치 제가 부검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부검 현장을 한 500번 내외 갔다 온 것 같습니다. 32년 동안 마치 그 똑같아요. 구조가 때미는 침상에 딱 누워 있는 그 침상 형태에 사람이 다가오니까 나는 발가벗고 누워 있고 마치 부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다음부터 아저씨 죄송한데 저 오늘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가 했더니 얘기 나누다 보니까 형사들이 또 그게 약점이라고. 직업병이구나. 근데 저는 뭐 퇴직하고 나서 가서 해보니까 좋던데요. 하여튼 형사들이 범인하고 맞닥뜨려서 이른바 맞짱 떠가지고 다치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분증을 꺼내는 순간 나는 태권도 8단이 되니까. 범인은 내 신분증을 보는 순간 8단짜리가 1단으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데 형사들이 많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해악고지죠. 해악 또는 보복. 이런 거는 만만치 않죠. 저도 이제 보복을 당해봤어요. 여름날입니다. 여름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사람 참 느낌이 이상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걸어가고 있는데 분명히 내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가다가 멈춰서 딱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요. 또 걸어가다가 보면 이상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방심하고 한 두세 번 확인하면 괜찮잖아요. 마음 놓고 가는데 누가 쓱 스치는데 옆구리가 뜨끔한 거예요. 어떻게? 그 순간 나 뭐 찔렸다 그러고 딱 이렇게 얼굴을 돌려보니까 근데 금방 알겠더라고요. 4년 전에 제가 강도상해죄로 구속시켜서 이른바 교도소 티켓 끊어준 친구인데
나와가지고 보복한 걸로 찌른 거예요. 형사. 근데 여러분들 그 영화에서 보면 칼로 탁 찌르면 탁 빼고 막 또 열심히 싸우더라고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제가 경찰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도 이 얘기는 합니다. 다소 깊이 들어가더라도 찌른 손을 잡고 있지 않으면 죽습니다. 계속 들어옵니다. 그건 잡고 늘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왼손으로 그 팔을 잡고 그놈 멱살을 잡고 땅바닥으로 굴렀어요. 소리 지르면서. 그래서 지나가던 분들이 이제 신고해줘가지고 그놈은 현장에서 검거를 했는데, 그래서 집에 형사들 집에는요 대체로 칼 끝에 여기 뾰족한 부분을 전부 니퍼 같은 걸로 다 잘라놨어요. 그 날카로운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게 굉장히 많고요. 그 사건 이후로 저한테 이제 또 트라우마가 왔어요. 그게 이른바 얘기하는 모서리 공포증, 뼈쪽 공포증이라고도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사건을 당하고 나서부터는 집에서 이 아내가 사과 깎아준다고 과일 칼을 딱 꺼내도 번쩍하는 거 보면 식은땀이 쫙 나요. 이건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정말 나는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98년도입니다. 1998년도에 우리 사회가 그 조직폭력배들이 전국에서 너무 발호해가지고 이거 집중적으로 단속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을 때 제가 폭력반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조직폭력배들을 전부 쫓아다니면서 막 잡아들이고 막 주워들이다 보니까 한 90명 정도를 검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두목이 안 잡혀. 무시래기들 많이 잡으면 뭐예요? 두목을 잡아야지. 두목을 잡아야지. 용어들이 진짜. 그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목을 잡아야지 그 사건이 완결이에요, 완결. 그래서 이제 그 부두목이 가는 술집, 그 다음에 애인집, 걔네 집, 어머니 집, 아버지 집 가서 매일 잠못 근무하고 그거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타나요. 기가 막히게 피해 댕기더라고요. 그날도 직원들 데리고 나가서 검거하려고 한참 하다가 이제 허당치고 전부 데리고 와서 이제 그 뚝방에 있는 포장마차에 술 한 잔씩 사줬어요. 들어가기 전에 한 잔씩 먹고 들어가라고. 그리고 내일 잡자, 힘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저도 가려고 터벅터벅 나오다 보니까 소변이 보고 싶어요. 아이고 다시 그 포장마차 쪽으로 가기도 귀찮고 다리 위에서 그냥 쉬해도 되겠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예. 그거 공소시효도 지났어요, 그건. 98년이니까 지나긴 지났네요. 다행입니다. 쉬를 하고 있는데 한참 시원하게 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놈이 또 와서 붙어요. 그래서 이놈도 쉬하러 왔나 보다. 그러고 이제 하다가 옆에를 딱 봤는데 어우, 그 순간 제 목에 뭐가 선뜻한 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도 보면서 깜짝 놀라서 이거 잡으러 여태까지 돌아다니던 그놈이야, 그거. 왜 부두목. 하필 지금? 지도 나를 먼저 발견해서 내 목에다 칼을 댄 거예요. 저는 늦게 보고 딱 너 하는데 이미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순간 이러고 대치 상태는 길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근데 또 형사가 쪽팔리게 거기서 떠오르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이제 배에 힘 바짝 주고, 자식이 건방지게 이거 안 치워? 빨리 치워. 땡기면 죽지만요. 빨리 치워, 인마. 건방지게 쉽고 최대한으로 잘해줄 테니까 치워. 얘는 아니야, 왜 나만 그렇게 악착같이 쫓는 거야? 계속 이러고 덤비는 거예요. 죽겠더라고요. 저 그 순간에 이거 진짜 창피한 얘기인데 해야 되겠네요. 그 순간에 구두 밑창이 뜨뜻하더라고요. 제가 저 슬슬 쉬를 한 거예요. 거기 대체한 상태. 이거 큰일 났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에 내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쫙 밀려와요. 그 와중에 그 장면 중에 가장 아팠던 게 딸입니다. 딸.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 났어요. 하나. 걔가 날 때도 저는 근무하느라고 못 가보고 3일 만에 갔어요. 그리고 말 배울 때 크는 과정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 아이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인생이 짧은 순간에 너무나 많은 게 막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난 여기서 끝났구나. 저는 그 대치 시간이 한 5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런데 저는 한 50시간 이상이 흐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저쪽 그 우리 둘이서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쪽에서 왕 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 뭐지 하고 보니까 차 한 대가 오는데 나이트를 킨 상태에서 그냥 저희 쪽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우리 쪽으로. 자, 조폭놈이 칼은 여기다 대고 있지. 자, 갑자기 차는 왕 하고 우리 쪽으로 오는데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야, 이제 이거 나는 뭐 얘한테 칼에 의해서 죽거나 아니면 저 차에 치여서도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진짜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때. 그 절체절명의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 제가 나름대로의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 뭐 기질 발휘. 네.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차피 죽는 거니까. 네. 궁금하시죠? 그 부분. 반칙이에요. 그거 한번 끊겠습니다. 끊겠습니다. 저렇게 젠틀하게. 이렇게 예의 바른 절단 신공을 하시다니. 절단 신고. 나 영화 본 거 같아. 어나더 레벨은 맞네요, 진짜. 감이 상상도 안 된다. 제 영화에서나 보는 장면이 실제로 그렇게 있군요. 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렇게 막 길을 가다가 칼을 맞는 경우들도 있는데 보복으로 가족들을 협박하거나 네. 하는 경우들도 있지 꽤 않습니까? 있죠. 맞습니다. 예.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를 상대로 해서 해악을 고지하거나 뭐 덤비는 거는 두렵지 않아요. 어차피 그건 내가 나선 길이니까. 근데 집에 전화해가지고 겁주는 거 있잖아요. 네 딸 이름이 뭐지? 네 딸 아침에 몇 시에 학교 가려고 나오지? 학교 끝나고 피아노 학원 어디 갔다가 어디 들려서 집에 가지? 이렇게 아이의 그래. 동선을 쭉 설명하고 전화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면요. 그때부터 미치는 겁니다. 그런 게 식은땀 나는 케이스죠. 이사 가야죠 빨리. 예. 진짜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예. 이게 저렇게 덤덤하게 말씀은 하시지만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정말 그야말로 피를 말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따님 얘기할 때 살짝 울컥하셨던 것 네. 같은데 너무 미안한 마음 그렇습니다. 예. 때문에 그러신 거죠? 예. 저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어날 때도 가보지 못했고 애가 말 배울 때도 집에 제대로 새벽에 들어갔다가 새벽에 나오니까 애가 아빠를 못 봐가지고 한 번은 집에 들렸더니 막 도망가요. 아, 저 아찌 누구냐고 그러고 아찌라고 그래 저한테. 그때 낯설어서. 굉장히 큰 충격도 받았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 딸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이 아내가 또 들으면 기분 나빠할까요? 아니 뭐 이런 기회는 뭐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따님에게만 사실 좀 실제로 있으면은 얘기하지 못할 얘기를 뭐 방송을 통해서 한번 뭐 그 당시에 뭐 미안했다 이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카메라 좀 보시고 아마 이런 기회는 또 처음이실 것 같은데. 아이고 힘드네. 잘 커져서 고맙다. 준결승전의 승자는 바로 들을 준비 되셨나요? 네. 되셨어요? 네. 궁금해 미치겠죠? 네. Are you ready? 결과는 73대 27. 몰렸네, 몰렸어. 다소 압도적으로 축하합니다. 결승은 수상한 정세 진출합니다. 그리고 터벅터벅 나오다 보니까 소변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한참 시원하게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제 목에 뭐가 선뜻하게 느껴져요. 이거 잡으러 여태까지 돌아다니던 그놈이었고 그냥 저희 쪽으로 돌진하는 겁니다. 그 절체절명의 어떤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현재 제 목에는 칼이 다 있는 상태예요. 사실 여러분들 그 이 조직폭력배들이 소지하고 있는 칼은 이른바 얘기하는 일본말로 말할 수는 없고 회칼이라고 얘기하죠. 그놈들이 틈만 나면 갈아가지고요. 그 면도칼 수준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인데 차까지 저쪽에서 라이트를 킨 상태에서 왕 하고 달려오는데 내가 볼 때는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판단한 건 그래 어차피 죽는 거다.
뭐 차에 치여서 죽거나 뭐 칼에 찔리거나. 그래서 얘가 움찔했어요. 차가 달려오니까 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황에서 밑으로 주저앉으면서 허리를 안고 뛰어내렸습니다. 사실 밤이라 여기서 떨어지면 나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몸무게가 102kg 정도 됐어요. 요즘에 이제 다이어트해서 좀 많이 뺐습니다만은 걔는 잘해야 한 70kg 내외. 그러면 동시에 떨어지면 무게 나가는 내가 먼저 떨어지지 맞거든요. 근데 희한하더라고. 하늘이 있는 겁니다 이거. 배 위로 제가 떨어졌어요. 어머. 퍽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행히 개천바닥에도 물은 적은데 뻘 같은 게 형성이 돼가지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뭐 좀 다치긴 했습니다만은. 아, 진짜 천만다행이네. 아이고. 그 상태에서 수갑 질러가지고 그 아프다고 하는데 꾀병인 줄 알았습니다. 막 죽는 소리 해가지고 꾀병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 경찰서 데려가서 보니까 실제로 갈비뼈가 2개나 부러졌어요. 근데 그게 떨어지면서 제가 위에서 떨어지면서 아마 걔가 부러진 것 같아요. 정당방위니까. 그때 만약에 제가 순간적인 어떤 그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음주운전 차량인 걸로 밝혀졌어요. 나중에 그 차도. 왜 그러냐면 이 다리 난간을 엄청나게 세게 때려가지고 그 차도 거의 파손돼서 거기서 현장에서 검거가 됐거든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고마운 거였었죠. 예, 그때 제가 검거했던 그 부두목은 지금은 다행히 개과천선해가지고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친구 검거하러 갈 때마다 어머니가 우리 누구 좀 나쁜 짓 안 하고 개과천선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결국은 제가 검거해가지고 교도소 보내주는 바람에 그 이후에 3사람이 된 거고요. 그 친구는 제가 지금 판단하건데 저한테 잡힐 운명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쫓아다녀도 안 나타나던 친구가 하필이면 그 시간 똑같은 시간대에 저하고 같이 오줌 누고 있다가 소변 보고 있다가 그냥 잡힌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 그런 위기의 순간도 겪어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던 형사들은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솔직히 일합니다. 뭐 지금 이 순간에도 오로지 자신이 맡은 범인만을 검거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형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런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 이거는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